감히 우리가 한 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 라고 해가지고 우리 팀에 딱 한 명만 데려올 수 있다면 라는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건가? 아주 비슷한 거죠. 아주 비슷한 거죠. 야구 내가 감독으로서 데려올 수 있다면 누굴 데려오겠느냐? 저는 사실 추신수 선수를 뽑았는데 왜냐면 이제 왠지 캐스터님이 이종범 선수를 뽑을 것 같았어요. 그것도 근데 심지어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저는 추신수 선수를 뽑은 게 일단 뭐 메이저리그에서 뭐 워낙 걸출한 성적을 남겼고 물론 그 세월이 뭐 후반에 조금 이제 그런 게 부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남긴 선수고 뭐 전형적인 그 5툴 플레이어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제가 이제 바라는 건 2013년 추신수입니다. 예, 약간 그 게임 카드 뽑듯이 한다면 2013 추신수 신시내티 예, 그거를 원하는 건데 그때 야구인들이 말하길 일단 메이저리그 그때 코치 연수 갔다 온 분 중에 한 분이 누가 기억을 했는데 이제 제이크 아리에타가 던지는 걸 본 거예요. 한번 메이저리그에서 투심을 던지는데 투심이 사람이 칠 수 없는 공이 들어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괴물들 사이에서 1년에 20홈런 이상을 쳤다? 엄청나다. 저는 그래서 추신수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이렇게 잘해도 추신수 선수 전성기랑 거의 뭐 그거보다 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못할 수 있죠. 이 정도로 잘해도. 왜냐면 저때 2013년 추신수 선수는 출루율이 제가 알기로는 4할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4할 넘는 출루율을 시즌 동안 기록하는 타자가 거의 없거든요. 쉽지 않죠. 흔히 우리가 이제 추강대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추신수, 이대호, 강정호, 이승엽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추신수잖아요. 추신수 지난번 시간에 우리 이정우 선수 이야기할 때 1억 달러 얘기했는데 사실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먼저 한국인으로 넘긴 선수는 바로 추신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성기의 추신수는 사실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따져보면 이만한 타자가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정우 선수도 언젠간 뛰어넘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언저리 그 이상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장담을 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장 기자가 예상했던 대로 이종범을 뽑았는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네. 이종범을 뽑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전성기의 기록이나 이런저런 거를 떠나서 제가 만약 감독이면 우리 팀에는 어떤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한 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록 추신수 선수가 더 좋죠. 메이저리그에서 얻은 기록이고 이종범이 뛰었던 초창기 96년, 7년 뭐 요저리의 KBO는 그렇게 막 어려운 리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사실은 팀들도 있었고 좋은 투수들도 있었던 거 감안하면 기록 비교는 좀 애매하지만 팀에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종범을 꼽았습니다. 그래도 이종범 선수도 약간 기록이 좀 있을 텐데 한국에서. 뭐 저기 타율이 일단 3할 9푼 3리였나요? 제가 그때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생고기 잘못 먹어서 마지막 경기를 망치지 않았으면 아마 마지막 4할 타자가 됐을 거예요. 3할 9푼 3리 1994년 엄청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예. 이종범 선수가 전성기에 뛸 때는 또 유격수였으니까 추신수 선수는 외야수고 그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약간 고민한 게 왜냐면 이종범 선수는 내야도 되고 나중에 은퇴할 때쯤에 외야도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말을 봤을 때 감독의 입장에서 좀 더 낫나? 약간 이런 고민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유격수 이종범은 굉장히 매력 있는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와 경기를 해봤던 팀들이나 뭐 저희 중계를 봤지만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일단 잡으면 어디서 잡든 아웃이에요. 뭐 2루 베이스 뒤에서 잡아도 다방면이 아웃이고 3루 베이스 쪽에서 던져도 거의 아웃이에요. 굉장히 강한 어깨를 갖고 있어서 사실 그 당시에 3루수, 2루수의 수비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어도 이종범이 커버했던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상대팀 팬 입장에선 안타다 그랬는데 아웃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 외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일본 가기 전에 이제 주로 내야를 봤는데 내야를 봤던 이종범의 수비는 굉장히 탄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라면 내가 약팀인지 강팀인지 모르니까 두 투를 다 할 수 있는 이종범 선수를 그러면 좀 제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추신수 선수가 일단 내야수로를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이종범 선수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팀이면 추신수 선수 할 것 같은데요? 거의 활용 점정의 개념으로 외야수 공격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으니까. SK가 추신수 선수가 거의 이제 메이저리그 끝물에 데려왔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하지만 요 게임의 기준에서는 이종범 선수가 좀 더 적합한. 강팀이어도 좋은 카드고 약팀일 땐 더 좋은 카드고. 예.
저는 그래도 물론 이제 최정우 선수도 많이 홈런왕을 했지만 이승엽 선수의 어떤 그 존재, 홈런왕도 여러 번 했고 홈런 타이틀도 갖고 있고 또 결정적인 그 홈런들, 그러니까 최정우 선수도 많은 홈런을 때려냈지만 어떤 임팩트 있는 홈런 이런 면에서는 이승엽 선수가 좀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엽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요거는 저도 이승엽 선수. 왜냐면 홈런은 사실 최정 선수가 이제 이승엽 선수의 통산 홈런 기록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그런 꾸준함으로 또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어떤 가는 게 있다고 보는데, 이승엽 선수 진짜 전성기 때 이승엽을 보면 타점 수집이 괴물이에요. 능력치가. 타점이 100타점은 일단 당연히 훌쩍 넘고, 그때 당시 경기 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은데도 막 거의 뭐 130 몇 타점인가 한 것도 있고 하거든요. 와, 그런 거 보면은 클러치에선 그래도 이승엽이 좀 더 최정보다 이점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두 선수가 모두 이제 뭐 어느 타자나 다 약간 슬럼프가 있을 때 최정은 그 슬럼프가 길지는 않아요. 이승엽은 이제 슬럼프도 좀 있고 되게 어려운 시즌도 좀 있기는 한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또 다르고, 수비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승엽도 좋은 일루수이긴 하지만 타구 자체가 삼루수로 더 많이 오니까 최정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죠. 또 3루랑 1루 수비인데 대결을 하자면 당연히 3루 수비가 더 고부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타자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좀 수비 직접 비교가 어려우니까 좀 저는 이제 이승엽 선수를 조금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국제대회 성적을 좀 봤어요. 국제대회 성적을 보니까 아무래도 최정 선수는 KBO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국제대회는 이승엽 선수가 좀 더 임팩트 있는, 그러니까 통산 국제대회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데 홈런이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승엽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144타점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승엽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100타점보다 44타점을 더한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진짜. 네. 이승엽 선수 생각하면 생각나는 그 엄청난 그 결정적인 홈런들이나 그런 것도 너무 많은데 최정우 선수 사실 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승엽 선수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내수용과 국제용을 따르다 보니까 약간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선수입니다, 최정. 네. 참 어려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매치업 중에 가장 어려운 매치업이라고 봅니다. 감히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저는 이제 선동열 감독의 직접 뛰는 걸 좀 못 본 세대니까 사실 류현진 선수로 좀 마음이 기우는 건 사실 있어요. 또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왕을 했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투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접근했어요. 어쨌든 내가 약팀인지 강팀인지 모르고 감독이잖아요. 근데 선동열 감독님은 예전의 기록을 보면 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안 아프고 몇 년 동안 그냥 거의 막 몇백 이닝을 그냥 달리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류현진 선수는 어쨌든 또 어깨나 뭐 팔꿈치 수술도 하고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내가 감독이라면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주구장창 쓸 수 있는, 선발 불펜으로 다 쓸 수 있는 선동열 감독을 픽하는 게 낫겠다, 좀 이 생각을 해보네요. 선동열 선수가 그렇게 많이 안 다쳤나요? 건초염이라고 약간 그 염증 증세가 있어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것도 이제 조금 이제 관리를 해주려고 한두 시즌을 조금 고생하신 적이 있긴 한데, 그때도 뭐 던지려면 던질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로 기록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선동열 감독이 감독으로 재직했었던 팀들의,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들이 오면 니네 감독이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제 가끔 기록을 보여줘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기록이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록을 냈었고, 선발로도 그렇고 마무리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압도적인 투수인 건 맞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KBO 리그의 수준과 또 지금 그 류현진이 뛰고 있는 2000년대와 또 메이저리그까지 갔다 온 걸 감안하면, 이걸 기록만 놓고 비교를 하는 게 맞을까? 팀 리그가 약간 다른데?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질문이에요. 뭐 아까 이종범하고 출신도 마찬가지지만 두 선수 이렇게 나란히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질문입니다. 선동열 감독님은 85년에 시작한 분이니까 류현진 선수는 2006년에 시작했으니까 차이가 크죠. 이번에는 그냥 선동열로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좀 더 감독 감독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훨씬 더 쓸모가 많은 선수가 선동열 선수인 것 같아요. 금강불개라. 금강불개가 진짜 맞으니까 262이닝 던졌어요, 한 시즌에. 괴물입니다, 진짜로. 근데 내가 약팀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내가 약팀이거나 뭐 강팀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팀인지 모르니까, 제가 맡게 될 팀이. 말씀하신 대로 유현진은 선발인데 뭐 요새 한화가 좀 잘 나가긴 합니다, 놓고 하는 시점에. 그러나 유현진이 나간다고 그 경기를 매번 이기진 않는다는 거.
그거 감안하면 사실은 선동열 투수가 훨씬 더 팀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연패도 끊어 뭐 뒤에서 나온다면 뭐 2이닝, 3이닝은 기본 던져줄 수 있는 투수니까. 내가 뭘 말해도 익스큐즈 해줄 것 같아. 아, 그 맞아요. 그러니까 선발로 던졌다가 몇 점만 쉬고 저기 해가지고 오늘은 뒤에서 좀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류현진 선수는 어쨌든 그러니까 체급이 큰 선수고 요즘 시대에서는 또 류현진 선수 같은 선발한테 막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 그렇게 감독이 요청 자체를 못 하는 건가요? 요즘엔 분업이 워낙에 체계화돼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대세죠. 제 기억에 마지막으로 그런 역할을 했던 선수는 롯데 손민환 정도. 손민환 선수가 가끔 이제 선발로 쭉 던지다가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가 되면 불펜 대기를 당시에 이제 뭐 양상문 감독도 롯데 있었고 여러 감독들이 있었는데 워낙 한 이닝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 또 그 당시에 롯데가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 3연전은 좀 대기해 줄 수 없겠니? 이런 부탁을 했죠. 네, 하겠습니다. 흔쾌히. 보통 뭐 10몇 승하고 세이브 몇 개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손민환 선수. 그래도 막 한국 시리즈 정도면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약간 옛날에 그런 거 그거는 또 별개랍니다. 시리즈로 가면. 선발 투수 중에 마지막 팀의 우승을 결정짓는 세이브를 하는 걸 투수들은 로망으로 느끼는데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그걸 해봤고요. 양현종 선수가 그걸 해봤어요. 한국 시리즈에서 선발 투수로 승리 투수가 되고 마지막 경기에 세이브. 근데 유현진 선수가 그걸 못 해봤다. 아직 못 해봤죠. 그게 꿈이랍니다. 근데 약간 네 번째는 이 완성형 포수가 이 팀에 주는 효과가 그죠? 엄청나다는 말이 많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현 시대에서는 뭐 양의지 선수 아니면 강민호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승을 해본 선수니까 그런 거 면에서 좀 더 가중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네요. 예전에는 이제 박경환이라는 포수, 네. 지금 이제 LG 배터리 코치하는 박경환 코치가 공수를 모두 갖춘 포수고 워낙 투수리들을 잘하는 포수라는 뭐 우승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두 사람을 또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양의지가 팀도 옮겨서 우승도 시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지금 현재 KBO 역사 50년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일 최고의 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수 포수도 홈런을 많이 치긴 했지만 이만수 포수의 가장 큰 약점은 우승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가 아닌 1980년 통합 우승을 시킨 적은 있지만 시리즈에서도 좀 약했고 그만큼 많이 올라갔던 시리즈에서 약했던 부분도 그렇고 그때도 좋은 투수들이 많았는데 리드 면에서도 그렇고 그 무관의 제왕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죠. 뭐 공격형 포수에서는 뭐 사실 이견이 없는 분이죠.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승 경력이란 게 무시 못하기 때문에 양의지 선수가 NC로 가서 우승한 게 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쵸. 두산에서도 우승하고 NC에서도 우승하고 뭐 엄청난 거죠 사실 진짜. 요즘 마무리나 불펜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선발보다는 그래도 떨어지나? 뭐 절대적인 비교를 굳이 하자면 사실 선발은 정말 탑 클래스 선수는 5이닝을 넘어서 6이닝 이상을 에버리지로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당연히 소화하는 이닝 자체가 다르니까 선발이 하지만 이제 이 마무리는 또 경기를 이제 마무리 정말 매듭 짓는 역할을 해야 되는 투수니까 그 선수의 중요도도 무시 못 하거든요. 오승환 선수 정도라면 웬만한 선발 투수보다는 더 가중치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절대적인 탑 클래스 레벨에서는 선발 투수한테 좀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 시즌 들어오기 전에 작년 메이저리그하고 KBO 리그를 한번 기록 뽑는 친구한테 준비를 시켰는데 승패 그 흔히 이야기하는 디시전을 가져가는 경우가 60% 정도로 선발이 더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은 선발이 매우 어느 리그나 선발 투수가 더 중요하고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가 불펜 쪽에 흔히 이제 현장에서는 9시에 경기가 결정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박빙으로 가서 불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기록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선발 투수 쪽이 좀 더 우세한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불펜이 중요한 건 결국 팀의 승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그 기로에 놓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석점차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투수나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박빙의 승부에서 올라와서 한 점 또 뭐 예를 들면 주자가 막 3루, 2루, 1루 깔려 있는 상황에 올라와서 그 위기를 막아낸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팀을 우승으로 여러 번 이끌었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뭐 완벽한 불펜이 가동이 되면서 오승환 선수가 무승부에 올라와서도 결국 승부가 날 때까지 던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으니까 정말 좋은 구원 투수, 마무리 투수죠. 그래도 한 명 데려간다면? 저는 포지션 때문에 양의지로.
왜냐면 더 훨씬 길게 쓸 수 있는 선수니까. 오승환 선수는 거의 마지막 8회 아니면 9회에만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도 양의지 선수로 하겠습니다. 약간 범용성이 높은 선수가 올라가는 느낌이긴 하네. 왜냐면 세이브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못 쓰니까. 예, 예. 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서. 아니 뭐 수비도 그렇고 기동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분 다 전성기 기준으로 정확도도 높았지만 그럼에도 4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하는 건 또 3할 이상의 타자와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그런 면에서 좀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죠. 그러니까 저희 팀의 고려사항이 어느 정도의 팀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뭐 강팀이면 사실은 뭐 이승엽 선수가 좀 필요한데 우리 팀이 5할권 이하다 그러면 저는 이종범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수비라든가 팀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적임자로는 이종범이 중상위권이면 중위권이면 저는 이종범이 더 나을 것 같고 강팀이면 이승엽 선수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종범 선수를 유격수로 넣고 1루수는 용병을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왜냐면 또 거포 1루수를 찾을 확률이 외국 스카우트 입장에서 더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시스템이라면 1루수를 외국인 타자로 세우고 이종범을 유격수로 쓰는 게 사실은 뭐 다른 선수가 외국인 타자가 유격수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종범이 더 나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약간 통계를 보면 약간 이렇게 매치업을 해봤어요. 지금 이종범의 오스틴 딘 이게 좀 더 낫잖아요. 근데 이승엽의 마차도 이러면 조금 뭔가 좀 이게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예.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이승엽과 나바로로 우승도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왕조 시절에 뭐 나바로가 뭐 같이 하면서인데 어쨌든 2루를 나바로는 또 많이 보고 했었으니까 나바로가 이렇게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많이 혼났잖아요. 막 보면은. 박성민이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혼냈죠. 성실히 하라고. 그러니까 교타자냐 장타자냐도 우리 팀이 강팀 같으면 홈런 타자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1번 타자 유격수 요거 무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정모 선수를 그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류현진 선수가 올라왔으면 또 고민해봤음직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시점이라면 저는 뭐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 앞뒤로 다 쓸 수 있는 선동열 감독을 픽하고 싶습니다. 캐스터님의 의견이 뭐? 사실은 이제 좋은 팀이 되려면 포수가 필요는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우승 투수, 우승 외야수, 우승 일루수 얘기 안 하잖아요. 우승 포수를 이야기하지. 근데 사실은 우승을 하기 위해선 팀의 에이스가 사실은 선동열은 에이스라는 타이틀도 어울리지만 전천후 투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무리도 가능하고 선발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네요. 오, 양의지 선수 그 정도 포수의 중요성. 포수가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니까. 그래도 좋은 포수가 있고도 좋은 투수가 없이는 우승을 못하니 결국 저 야구는 투수노름 아니겠습니까? 선동열로 가야 되겠네요. 한참 양의지 얘기해놓고. 그래도 이만큼 고민이 갔다는 게 네. 포수의 그 중요성을 다시 본 것 같은데. 영국 앨범 매치업이네요. 이게 해태에서 만나버리네요. 그 선수는 또 비슷한 시기에 팀을 이끌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참 타이거스 레전드들이라 참 어렵네요. 진짜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얘기를 해보려 하니까 어렵네요. 투수와 타자 또 전천후인 선수들만 딱 남았는데. 그래도 저는 선동열을 꼽겠습니다. 선동열이 있어야 우승에 좀 더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승전은 우리 열린 결말을 하시죠. 저는 이렇게 저도 진짜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약팀인지 강팀인지 모른다는 그게 조건이 좀 센 것 같아서 저는 이종범 코치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선동열 감독도 좀 거의 필요한데. 저는 만약 국제대회면 이종범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종범이 2006년 WBC 때 보여줬던 리더십. 투수가 리더십을 갖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투수는 본인이 던지는 공에 오롯이 집중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투수 주장은 되게 드물거든요.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몇 회간의 그 WBC를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리더십 부재도 굉장히 크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의 WBC와 2006년 WBC 팀 비교해보면 실력은 두 번째고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에 되게 큰 차이가 있었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종범이 만약 국제대회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종범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백스터님은 엄청 그 리더십이라는 그 항목을 엄청 높게 평가하시네요. 저는 팀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있고 없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감독이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감독은 팀을 정말 매니징하고 만들어서 끌고 가는 팀일 뿐이지 팀 분위기는 사실은 선수들이 만드는 거지 감독이나 코치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2006년에 잘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당시에 주축 선수들이 V 학번들이었어요. 박찬호, 박재홍 그 선수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아무리 나랑 동갑이어도 야 누구야 이렇게 잘 못 불러요. 그래서 나이 뭐 거의 34살인데 박재홍 선수하고 박찬호 선수가 별로 이렇게 궤가 없으니까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찬호 씨, 재홍 씨 이렇게 불렀대요. 송지만 송지만 코치도 있었는데 코치였던 맞아. 걸로. 송지만 코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9학번이거든요. 뭐 하는 거냐? 찬호야, 재홍아.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팀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동질감을 심어준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는 그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팀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 또 리더로서 후배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본보기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발현된 게 2006년 WBC였던 거예요. 본인의 성적도 그렇고 결과도 만들어낸 주장이었으니까. 근데 스타일이 두 분 다 다르니까 저는 이종범. 제가 말씀드린 국제 대회면 이제 그러면 이거는 시청자들한테 그러시죠. 네. 저희 둘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캐스터님이 감히 건방지게 제가 감히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거에 비토를 놨습니다. 예. 우승까지 하는 건 네. 저는 박진만 아니면 뭐 김하성도 괜찮은데 저는 물론 저 이종범이 있으면 뭐 이종범을 유격수로 쓰면 되겠지만 저는 유격수는 수비가 참 좋은 선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도 최동원 선수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말 그런 팀퍼스트 희생정신의 정말 대명사잖아요. 와, 그런 선수랑 같이 일을 한다면 정말 어떤 걸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팀퍼스트의 완전 정수니까.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감독이라는 가정하에 뽑을 수 있는 선수 월드컵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는 결말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예. 이종범 vs 선동열 감독 이렇게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투표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대체 내가 감독이라면 하지만 이거 자막에 좀 꼭 넣어주세요. 약팀인지 강팀인지 모릅니다. 내가 약팀인지 강팀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뽑을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선수를 뽑을 것이냐. 이종범 대 선동열, 선동열 대 이종범 한번 좀 꼭 투표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야구가 너무 잘 되는데 사실 모든 팀이 명이 있으면 또 암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야구가 잘 안 풀렸던 시즌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KBO 리그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고 이제 메이저 리그에서 이제 워낙 승률을 밑으로 박는 팀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래도 KBO 리그도 과거에 또 어두웠던 시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시절의 팀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야구 과거에 못했던 팀 주관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 시즌엔 승률도 너무 낮았고 전체적인 전력도 약했던 아마 팬들이 느끼시기에는 우리 팀이 그렇게 약했어?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좋은 시절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좋은 성적을 내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팀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잘 나갈 때 방심하지 말아라. 언젠간 그런 시절이 온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또 지났던 팀들이니까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예전 과거들을 좀 느끼시면서 지금 우리 팀 많이 좋아졌다. 내지는 지금 좀 못 나가지만 앞으로 좀 잘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KT가 2015 시즌에 1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15 시즌부터 들어와서 한 4, 5년 정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KT가 조금 더 현실적인 여건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NC가 9구단으로 창단을 했는데 NC가 창단 후에 1군 참가 다음 시즌부터 바로 이제 가을 야구도 하고 또 8시즌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 KT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독으로 우승을 했었던 기아 감독 조범은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진짜 기세 좋게 딱 창단을 했는데 1군 올라온 게 15년, 16년, 17년 그런데 모두 최하위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단 감독이었던 조범은 감독이 조기에 퇴진을 하고 김진욱 감독이 또 팀을 이끌었는데 김진욱 감독이 이끌었는데도 별로 팀이 나아지지 않아서 또 최하위 9위 하면서 또 김진욱 감독도 그만두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강철 감독이 오면서 첫해 6위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야구를 맛보면서
하면서 점점 더 좋은 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사실은 2015년과 2016년, 2017년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제 10개 구단 첫 시즌이었는데 1위와 자그마치 35게임 반차가 날 정도로 승률이 3할 6푼 4리밖에 안 됐고 2016년에도 3할 7푼 3리 또 2017년에도 3할 4푼 7리밖에 안 되면서 그야말로 야 이게 KT가 항상 꼴찌를 도맡아 하는구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2018년부터 조금씩 희망이 보입니다. 최하위를 하면서 2018년 드래프트 1순위를 가져가는데 그때 1순위로 뽑은 선수가 KT를 대표하는 강백호 선수고요. 또 시즌 도중에 팀에 합류해서 그 이후 시즌에 이제 MVP까지 되면서 아직도 이제 KBO에서 뛰고 있는 로하스가 2017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에 2019 시즌부터 조금 더 희망을 갖게 되고 결국은 2020 시즌에 첫 가을 야구 그리고 2021 시즌에 그 한국 시리즈 역대 창단 최다 긴 기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려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도 영입했고 가을 야구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하는 그런 기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KT가 3년 사이에 무조건 강팀 반열에 들어가 있는 팀이거든요. 시즌 전에 항상 평가도 우승 후보로 많이 들어가고 실제 우승도 3년 전에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본 분들은 모르세요. 아 몰라요. KT가 창단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약했었나? 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때의 탱킹을 통한 기반으로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했고 그걸로 지금 자양분 삼아서 지금 성적을 만들고 있는 거죠. 기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19단 전북과 수원 쪽에서 원했던 신청자들 회의를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 결국 이제 19단이 수원 KT로 결정이 났지만 그때 분위기와 KT가 창단한 이후에 그 사이에 회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초반 한 3년 동안 투자할 거라고 기대됐던 그런 투자 규모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면서 FA라든가 좋은 선수들, 구장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못 되면서 어찌 보면 첫 3년 동안은 그야말로 리그의 천덕 끌어가기 같은 그런 취급을 좀 받았었죠. 근데 저는 전임 감독들도 참 잘 꾸려왔지만 이강철 감독이 팀을 이끌면서 이제는 KT도 가을 야구를 할 수 있고 또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는 강팀으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항상 시즌 전망 때 KT는 상위권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긴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저는 뭐냐면 제가 정말 기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기사 쓰기가 KT 팬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상대적으로 좀 편했어요. 승부가 일찍 갈리고 이때 당시엔 전력이 좀 약하니까 뒤집는 뒷심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미리 써놓은 기사가 크게 뒤집어지지 않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웬만해서는 이 팀이 이기는 날보다는 지는 날이 더 많았다 보니 승률이 3할이니까요. 초창기 15년부터 19년까지는 KT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기억에는 이때 댄 블랙 선수 써가면서 외국인 타자 2명도 쓰고 이랬던 시즌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전력이 좀 약했으니까. 외국인을 보유 제한을 좀 늘려줬어요. 타자 2명도 쓰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가 기대보다 많이 못 미치면서 조금 이제 저가의 선수들을 영입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했던 공격력 안 나오고 투수력도 한계 있고 아직 국내 선수들은 1군 경험이 많지 않거나 혹은 아직은 FA로 데려온 선수들도 많지 않아서 조금 좀 어려움을 겪었고 데려온 이후에도 팀을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반열을까지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박경수 선수가 이때 당시에 주장을 그래도 오랜 기간 하지 않았습니까?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그 멘트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꼴찌팀의 주장이었다는 타이틀이 너무 싫어서 그런 타이틀을 좀 벗어 던지고 싶었는데 우승할 때 또 너무 멋진 장면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목발을 짚으면서 그라운드로 나가는 그때 당시에 내가 그 타이틀을 이제 좀 벗어 던졌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로 저한테 남아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한준 코치와 함께 멋지게 이제 그라운드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아직도 회자가 되는데 KT가 들어와서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승을 하면서 수원 팬들이 하나로 결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00만 도시니까요. 수원이 그 중에서도 제일 캐릭터를 잘 잡은 스포츠 구단이 KT 위즈라고 보니까 상징적인 구단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긴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아마 지금 KT 팬들 중에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팬들은 KT는 예전부터 잘하지 않았어? 최근에 야구 인구가 엄청 폭발적으로 한 텀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가 있죠.
이게 기억나는 게 제가 뭐냐면 일단 이 비밀번호 이 드립이 나온 건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그 커뮤니티 문화가 굉장히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뭐 축구로는 아이러브 사커, 야구에서는 이제 지금의 이제 MLB 파크죠. DC 갤러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면서 이제 여러 재밌는 드립이죠. 이런 게 많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2000년대 중반에 그 유나 씨의 그 비밀번호 486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쳐요. 그게 약간 얽히고 엮이면서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 LG 트윈스의 순위가 비밀번호로 가거든요. 비밀번호가 너무 어렵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이고요. 가을 야구를 정말 10년 동안 가지 못한 2012년까지의 순위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LG 트윈스가 가을 야구를 못 간 거니까 LG 팬들로서는 정말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던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그 2003년이 LG 팬들로서는 아쉬웠던 게 2002년에 LG가 드라마틱하게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서 김성근 감독 체제 하에서 김웅용 감독의 삼성 라이온즈하고 혈전의 한국 시리즈를 벌이는데 너무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거든요. 그 이후에 근데 김성근 감독이 바로 경질되면서 이제 이광환 감독 체제로 2003년이 시작되는데 2003년에 3할 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자체가 워낙 투고 타자의 시절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할 타자가 한 명도 없고 그 외국인 타자로 데려온 마르티네스가 최고 타율인데 2할 7푼 3리쳐 그게 최고 타율이에요 LG. 그러니까 이게 야구가 속된 말로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때가 이제 조금씩 과거 신바람 야구의 세대였던 김재현, 류지현, 그다음 투수에서는 이상훈 뭐 요 세대가 프런트에 어떤 압력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밀려 나가면서 박용택, 조인성, 그다음 이병규 선수는 원래 그 전부터 잘 치고 있었지만 그 세대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거든요. 요 세대가 이제 교차하는 크로스 지점이 요때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력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02년에 한국 시리즈를 간 게 저는 LG에게는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왜냐하면 사실은 2002년 LG 트윈스는 한국 시리즈를 갈 수 있을 만큼의 전력은 아니었어요. 냉정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몇몇 선수들이 갑자기 시즌 막판에 거의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버닝이죠. 그러면서 이 팀 봐라 막 이러면서 갑자기 포스트 시즌을 가고 가을 야구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의 주역들 지금 이제 다 은퇴해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현역에서 코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감독도 있지만 다들 그때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다 라고 회상을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갈아 넣은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결국 우승이 아닌 준우승을 하다 보니 일단은 선수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끔 만든 사람은 결국 김성근 감독인데 김성근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그룹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경질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룹에서 느끼기엔 이 정도 전력이면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한국 시리즈를 가고 곧 우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섣부른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세대 교체를. 그래서 주전급 선수들을 트레이드한다거나 주전 선수들 전력 외로 분류한다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팀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2003년부터 쭉 이어지는 LG의 암흑기의 시작이었던 거죠. 또 LG 팬들한테 물어보면 이때가 너무 뼈아팠던 게 두산 베어스가 또 야구를 또 좀 잘하기 시작할 때예요. 2005년에 한국 시리즈를 가요. 두산 베어스가. 그래도 옆집이 또 야구를 또 잘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 기조가 2000년대 중후반까지 가거든요. 두산 베어스는 계속 야구를 가을 야구를 꾸준히 나가는. 그래서 그게 또 LG 팬들로서는 좀 뼈아픈 시기가 겹치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또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선수 영입을 거의 다 실패합니다. LG 트윈스가. 이 2000년대 초중반에 기억에 남는 외국인 투수가 저는 없어요. LG 트윈스. 거의 뭐 회전문이었죠. 기억나는 게 나중에 두산으로 돌아왔던 그 왈론드가 있는데 레스 왈론드가 제 기억에는 LG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잘 못해서 방출되고 나중에 두산으로 돌아온 케이스고 쿠퍼, 브라이언 쿠퍼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매니 아이바가 KBO 리그에 역사적으로 남는 먹튀거든요. 진짜 삼성 카리데 선수가 항상 언급이 되지만 이 아이바는 아예 한 경기도 뛰질 않았어요. 사이버 선수라는 2000 제가 그때 6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시범 경기에서 어깨가 아프다 해가지고 못 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정말 못 뛰었습니다. 시범 경기만 하고 정규 시즌 한 경기도 뛰지 않은 그 정도로 외국인 선수 농사가 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해 뽑았던 외국인 선수 3명은 심지어 감독과 스카우트 팀장 해서 도미니카까지 가서 영입 계약을 사인을 해갖고 데려온 선수들이어서 아마 함께 욕을 좀 많이 먹지 않았나? 그 정도면 모셔온 건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 정도로 좋지 않았죠. 그러다가 LG가 이제 그래도 조금 활로를 찾기 시작한 게 저는 한 2007년 8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다 알지만 해외파인 봉준군 선수가 컴백하고 심지어 근데 봉준군 선수도 한국으로 돌아온 첫 해에는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게 2007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수 농사 드디어 성공을 시작하는 게 이제 주키치의 등장이죠. 이때부터 그 주키치가 그래도 리즈 정말 광속구 볼러 리즈하고 같이 원투 펀치로 나서면서 LG가 좀 활력을 찾는데 결국엔 또 타격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흐름이
시스템이 주키치와 리즈의 파워로 초반에 치고 올라가다가 귀신같이 떨어집니다. LG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한 11년 정도에는 LG가 30승을 먼저 선착을 하거든요. 맞아요. 초반에. 네, 10개 구단 중에. 근데 가을 야구를 못 갑니다. 이게 정말 몇 안 되는 기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김재박 감독의 어떤 유명한 발언인 DTD라는 그 다운 팀 이즈 다운, 이게 물론 다 롯데 자이언츠를 처음엔 겨냥해서 나온 얘기였지만 LG랑도 엮이면서 여러 가지 드립에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를 참 오랫동안 갖게 됐던 LG인 것 같아요. 저는 기록을 한번 찾아봐도 결국엔 투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외국인 투수도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국내 투수도 정말 처참했던 시즌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까지 한화 감독으로 이제 재직했던 최은호 감독이 이때 당시에 거의 고군분투하는 시즌도 있었고 2005년엔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가 최은호 투수가 유일해요. 그리고 2006년에는 우리가 다 그 패전의 아이콘으로만 알고 있는 심수창 선수가 이때 10승을 합니다. 근데 그게 LG의 유일한 10승 투수예요. 정재복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분전했는데 그래도 심수창 선수만 두 자릿수 승리 달성하고 그 전에는 최은호 선수만 규정 이닝 달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반 자체가 엄청 약하니까 한 5년 10년이 그냥 가는 거죠. 저는 앞서 이제 창단 팀들 얘기를 하면서 드렸던 거에 정반대되는 케이스가 롯데와 LG라고 느끼거든요. 여기는 너무 그룹에서 야구를 사랑해요. 엄청나죠. 엄청난 야구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게 약간 역효과가 돼서 돌아오는 팀들이 두 팀인데 그 중에 하나가 LG입니다. LG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3년부터 그러면 우리는 꾸준히 가을 야구 내지는 곧 우승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물량 투입을 하는데 엄한 데다가 자꾸 투입을 하는 거예요. 투수가 안 좋은데 계속 타자 쪽에 좋은 선수 혹은 좋은 선수라고 잡아와서 굉장히 비싼 선수라고 잡아왔는데 결국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 정말 10년의 시간을 그대로 다 날려보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즌 초반만 되면 경영진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초반에 성적 좋고 갈수록 원래 실력이 나오니까 떨어지고 그러면서 감독들도 여러 번 선임을 하는데 감독님들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성적을 못 내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전임 감독들이 1년 하고 성적 안 나고 2년 하고 성적이 안 나면 3년째가 되면 레임덕이 오고 시장에는 LG가 다른 감독을 물색하러 다닌단다? 그러면 더 압박을 받고 이러면서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10년 동안 되풀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작년에 이제 LG가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승이 정말 저는 드라마틱한 우승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모든 팬들이 물론 다 그 팀을 사랑하지만 저는 LG 팬들은 또 약간 그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이 영향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LG가 우승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눈물도 흘리고 감격적이었던 것이 일단은 워낙 길었기 때문에 1994년 우승하고 29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도 대단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 암기가 길었고 과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광잠바를 입을 수 있을까? 가을에 유광잠바 입는 게 소원이었던 그런 팬들이었는데 결국은 계속 2010년대에 도전하다가 그때도 결국은 계속 좌절됐어요. 었는데 그 한을 2023년에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변에 LG 팬은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LG 팬들에겐 2023년이 매우 남다른 한 시즌이었던 거죠. 한화 이글스 하면 가장 내홍이 많은 팀이다라고 이제 팬들이 많이 느끼시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KBO를 대표하는 그 3김 감독이 계세요. 김인식, 김웅용, 김성근 이 감독님들 그리고 지금 김경문 감독까지 해서 4김 감독 명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KBO 대표 감독들이 모두 감독을 하고 계셨고 또 하다가 떠나신 팀들이에요. 다 명장들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분들인데 한화에서만큼은 다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셨어요. 안타깝게도 명장들의 무덤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결과가 다 좋으시진 않았죠. 이게 결국은 1999년 마지막 우승에서부터 한화의 어둠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99년 물론 그 전에 이제 빙그레로 창단한 이후에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냅니다. 창단 이후에 비교적 빠르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빠르게 강팀이 돼서 우승을 도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리그를 대표하는 해태 타이거스라는 괴물팀이 있어서 번번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99년에 정말 운 좋게 제가 운 좋게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때도 롯데와 삼성의 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특히 삼성의 전력이 좋아서 우승 후보였는데 아시다시피 호세의 그 계란 사건 그러고 나서 전세가 바뀌면서 그 플레이오프 7차전까지 치열하게 치러서 롯데가 한국 시리즈 파트너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롯데는 이미 플레이오프 때 힘을 다 썼고
그러면서 한화가 창단 첫 우승을 1999년에 하게 되는데 이러고 나서 이젠 한화도 우승 반열에 올라설 수 있고 그만한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팀을 또 빠르게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시즌을 겪다가 김인식 감독이 팀을 맡게 되는 2005년부터 한화가 굉장히 잘 나가요. 5, 6, 7, 뭐 심지어 2006년에는 한국 시리즈까지 가면서 준우승을 차지하는데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선수들 또 FA로 데려온 선수들 다 합쳐서 마지막 성적을 낸 게 2007년입니다. 2008년부터 암흑기가 쭉 시작이 되는 거죠. 김인식 감독이 또 그 사이에 WBC 감독도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내서 아무래도 국가대표 감독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한화의 전력에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리빌딩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윈나우를 도전하다가 실패하시고 감독에서 물러나십니다. 그게 아마 2009년 다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웅용 감독이 오셨는데 역시 이제 빨리 성적을 내야 된다는 조바심에 오래 못하셨고 그리고 선택한 감독이 김성근 감독인데 아시다시피 김성근 감독이야말로 모든 걸 다 갈아서 근데 결국은 성적이 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화는 중간에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 지역 레전드인 한대화 감독도 있었죠. 빙그레 레전드인 한용덕 감독도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최초로 수베라 감독 외국인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역대급 최악의 성적을 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리빌딩도 아니고 또 성적을 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시간을 쭉 보내면서 2019년부터 2024년 뭐 거의 이제 한용덕 감독 말미와 수베로 감독 거의 전임 기간인데 그 기간 내내 거의 최하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화 팬들은 정말 자조적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죠. 사실 이 팀이 2018년에 정말 운 좋게 외국인 선수들이 잘하면서 한 번 딱 가을 야구를 가는데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가고 그리고 떨어진 이후에 9위, 12, 12, 9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건 저는 그거예요. 17년 동안 딱 한 번 가을 야구를 가거든요. 아직도 나는 행복합니다를 팬들이 노래하죠. 팬분들이 정말 위대한 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한화가 이제 뭐 19시즌 9위 그리고 연속 3번 꼴찌하면서 정말 많은 그 연패 기록을 쌓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2020년에는 18연패, 이 18연패의 긴 연패 기록도 결국 한화가 갖고 있죠.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언젠가는 한화도 가을 야구 그 이상의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실제 올해 좀 차오르는 성적을 내고도 있고 60승 고지를 밟은 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랜만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또 이렇게 팀이 암울한 시기를 겪을 때 그나마 팬들이 위안을 갖는 건 선수들의 성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화는 뭐 문동주라든가 김서현이라든가 황준서라든가 젊은 선수들이 성장해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유현진까지 합류를 하면서 몇 년 안에 가을 야구 또 그 이상의 성적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지금 한화 팬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앞서 우리가 많은 팀들을 얘기했지만 이 시절의 롯데 팬분들만큼 화가 났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진짜로. 왜냐면 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연속 꼴찌를 하거든요. 4년 연속 꼴찌를 하는데 그 속에서 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용도 충실합니다. 승률도 거의 바닥을 찍어요. 지금 올 시즌에 제일 메이저리그 이슈인 게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2할 때 승률인데 이때 롯데가 2할 때 승률을 하거든요. 2002년 이 시절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희 세대에서는 이때 야구를 보면 놀림을 받았어요. 2002년이면 월드컵이 터졌을 때 최고의 인기 때니까. 낙수를 K리그가 좀 받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후로 2000년대 중반까지 해외 축구 바람까지 불면서 거의 다 제 세대 분들은 해외 축구를 보는 세대로 갑니다. 근데 이때가 전설의 이제 롯데가 너무 야구를 못하는 데다가 관중도 KBO 리그 자체가 암울했던 시기라 이 시기에 관중이 거의 처참하게 들어옵니다. 롯데 경기가. 이때 당시 근데 무료 관중 이 제도도 있을 때라서 좀 푸는 게 있었는데 유료 관중 카운팅은 69명이 나와요. 이게 2002년에 한화하고 롯데의 경기. 근데 그때 당시 한화가 7위, 그다음에 롯데가 8위.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경기다 보니까 10월 달에 한 경기고 69명이 들어오고 이때 당시 1위와의 격차가 48.5게임입니다. 거의 50게임 차가 나는 거죠. 승률은 2할 6푼 5리. 이게 역대 제가 알아본 바로는 3위거든요. 현대야구로 와서는 거의 최악의 승률이라고 볼 수 있죠. 공통점으로 뭐 전력을 살펴보면 투수진이 처참하게 다 농사가 안 됩니다. 가드겸, 김사율, 김영수 이런 선수들이 패가 거의 다 10패가 넘어가요. 최다승을 기록한 게 이때 염종석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투혼을 불사르면서 던질 때인데 8승 14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종석 정도의 그 정도 체급의 선수가 8승 14패를 할 정도니까 롯데 팀 전력 자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할 타자도 없고요. 최기문 선수가 2할 8푼 5리를 쳤는데 그게 최고 타율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이 정도로 안 좋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두산그룹의 박용호 총재께서 총재를 하실 때인데 약간 저격하는 멘트를 날려요. 이때 당시 박용호 총재가 무슨 말을 하냐면 관중이 찾지도 않는데 경기력 향상 위해 노력하지 않는 구단은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는 멘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아직까지도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롯데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많았어요. 그 정도로 롯데의 전력이 좀 좋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이었죠. 아무래도 그 부분은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성적도 성적인데 근데 또 이제 롯데가 조금만 한 3연승만 하면 또 사직이 시끌시끌해지잖아요. 팬파워가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롯데 그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KBO 총재 입장에서 봤을 땐 성적도 안 나지, 관중도 덜 차지, 근데 제일 팍팍하지.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더 하셨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 좀 중반으로 갈 때는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게 이때부터 이제 드래프트 픽을 그래도 괜찮게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롯데가. 왜냐면 그 전에 워낙에 이제 888 하면서 이제 갔던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대호, 김주찬, 박기혁, 장원준 이런 유망주들이 조금씩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도 성장하는 시기가 3, 4년은 가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버텨준 선수가 손민환 선수죠. 체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18승 하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손민환 선수도 2000년대 초반에는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가 이제 롯데가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손민환 선수가 최하위 팀에서 다승왕을 맞아요. 했어요. 2005년에 그 시절에는 그래도 롯데가 손민환, 노장진, 이용훈 선수까지 해가지고 투수순위 어느 정도 괜찮게 가요. 근데 그래도 또 거의 2000년대 LG랑 비슷한 시나리오 갑니다. 잘 나가다가 결국엔 전력이 약하니까 장기 레이스에서 꼬꾸라치는. 요때부터 그 봄대란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엔 드디어 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대호 선수가 포텐을 조금씩 터뜨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006년에 이대호 선수가 타격 1위를 하거든요, 이때. 근데 문제가 뭐냐? 이대호 선수만 쳐요. 이대호와 아이들로 가는 2006년 시즌인데 이대호 선수 빼고는 3할 타자가 또 없어요. 근데 야심차게 다시 데려온 예전에 롯데 전성기를 이끌었던 호세가 이때 다시 오는데 호세도 2할 7푼 정도 쳐요. 그러니까 정말 투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카브레라가 이때 이제 마무리 투수로 2000년대 후반에 등판시키는데 사실 카브레라 선수도 그렇게 막 압도적인 마무리 투수는 또 아니었어요. 게다가 마무리 상황 자체가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롯데가 계속해서 2000년대 후반까지 아쉬운 성적을 쓰다가 이제 2008년부터는 아예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죠. 로이스터 감독가 그때 오기 시작하면서 노피어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롯데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2007년까지는 어쨌든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성적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항상 방송사 입장에서는 1번 순위였어요. 왜냐면 시청률도 잘 나오고 이기든 지든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항상 저희가 사직을 많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언저리 때만 해도 팬들의 어떤 바람? 아 이제 우리도 암흑기가 끝났구나. 로이스터 감독이 들어온 이후 6년, 7년, 8년 뭐 연저리에선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가을 야구는 가는데 이 팀이 또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항상 1라운드 탈락하면서 많은 롯데 팬들이 또 아쉬움을 가졌던, 그래도 희망을 그때는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92년이요. LG보다도 더 과거죠. LG는 94년에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LG처럼 롯데도 암흑기의 시작이 200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9년에 삼성과의 플레이오프를 하면서 저는 롯데가 갖고 있는 팀 칼라는 그 경기 모두 다 담겨져. 6차전 근성으로 이겼고 그 근성으로 7차전 이기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간 게 어찌 보면 롯데의 99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운을 다 쓴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때 주력 멤버들이 2000년대 초반에도 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노쇠했거나 이제는 전성기 좀 지난 선수들이 많았고 또 새로운 그 신진 선수들이 들어오기에는 약간 또 시간이 걸렸고 일종의 보릿고개 같은 거죠. 그러면서 긴 암흑기가 끝난 시점이 아까 얘기했던 로이스터 감독 부임하면서 그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정말 어릴 때거든요. 기억이 거의 안 나요, 롯데 선수가. 근데 주영광 코치 뛰는 거 기억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손민환 뭐 그 정도 전력이 눈에 띄는 선수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롯데 팬들이 또 그런 거 있어요. 연승하면 확 오지만 경기 자체를 보다가 끝났다 싶으면 다 놓고 퇴근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69명? 네,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몇 연패하면 야구장 안 갑니다. 유명하죠. 그 자전거 타고 사직구장에서 이렇게 외야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지금 약간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유, 불가능하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정규 시즌 1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승을 했을 때도 3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한 번도 정규 시즌 우승을 해본 적이 없는 거의 유일한 팀일걸요?
직구를 준비했는데 근데 직구는 사실 후보군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본 투수들 중에 가장 공이 빠른 히어로즈 소속의 안우진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체형이 그렇게 우락부락한 스타일은 아닌데 공이 빨리 나오는 스타일이라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머니가 배구 하셨잖아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몸을 가장 부드럽게 잘 활용하는 투수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체격도 좋고. 또 타점도 신장이 있으니까 높게 찍히고 유연하다 보니까 회전이나 이런 것도 잘 활용하는 선수고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 18년 데뷔해가지고 딱 기량을 터트린 건 저는 21년 포스트 시즌도 잘했지만 22년이 아무래도 최고의 한 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안우진 선수가 15승 하면서 삼진을 무려 뭐 254개인가 잡았거든요. 그때 직구 포심이 거의 160 뭐 이렇게 나오던 해였는데 캐스터님 보시기에는 안우진 선수 직구가 그래도 좀 치기 힘들다 이런 요소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투구 폼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데다가 타자들 이야기로는 굉장히 공을 공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타이밍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공도 약간 그 끝에서 올라오는 무브먼트가 있어서 타이밍을 맞춰서 때려야 이제 공이 정타가 나는 거잖아요. 타격 메커니즘에 의하면 굉장히 상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체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서면 약간 위압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타자들은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있어요. 약간 메이저리그 투수를 상대하는 느낌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많지만 좀 주목한 거는 저 고척돔 마운드가 유일하게 플레이트가 원 플레이트로 이제 우리나라 구장 중에서는 하는 구장인데 본인은 저 플레이트를 굉장히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조금 심적으로 이점을 얻는 것도 있지 않을까. 홈구장에 이점이 있죠. 그다음에 어쨌든 아무래도 뭐 일단 속도는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160 가까운 공을 던지니까 타자들로서는 체감이 좀 나를 수밖에 없지 않나. 더블 플레이트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우진 선수는 군복무를 하고 있지만 연수를 타면 빨리 메이저리그를 가요. 메이저리그는 다 싱글 플레이트입니다. 본인이 부상만 당하지 않으면 메이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투수가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뭐 제구가 좋은 투수들도 큰 메리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역시 어느 정도의 구속이 돼야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나 일본 쪽에서나 해외 야구 쪽에서도 관심을 크게 갖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가장 어찌 보면 근접해 있는 선수는 안우진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여담이긴 한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 시리즈를 하지 않았습니까? 메이저리그. 제 옆에가 이제 LA 타임즈하고 그 다음에 디 애슬레틱 기자들이었어요. 한국 선수들 좀 아냐. 요즘 한국에서 뛰는 거의 유일하게 아는 선수가 안우진 한 명이었어.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독보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여러 가지 명장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 캐스터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안우진이 이런 명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한 게 있었을까요? 22년 한국 시리즈에 정말 빼어난 피칭을 해서 사실 안우진이 없었다면 키움이 한국 시리즈 올라갔을까 싶을 정도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되게 그렇잖아요. 언더독을 응원하는 그런 야구 팬들도 많고 SSG가 워낙 좋은 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정말 외롭게 안우진 선수가 팀을 이끌고 와서 언더독의 반란을 한번 기대해 보기도 했는데 그 중심에는 안우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도 기억나는 게 이 안우진 선수가 공을 던지다가 여기가 이제 생채기가 떨어지고 이제 피가 났었는데 흰 유니폼에 이 피를 닦으면서 이제 던졌던 그 기억이 좀 나요. 그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꼽아본 장면은 그 22년이긴 한데 역시 대구에서 삼성 상대로 던질 때 9회 97개째 던진 공이 160km가 나온 공이 있었거든요. 그 공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직구 중에서도 더군다나 거의 100개 가까이 공을 던진 투수가 160km를 찍는다는 게 물론 비공식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단하지 않았나 좀 싶더라고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볼을 던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보통 투수들이 아웃카운트도 별로 없고 또 주자가 가득 들어차 있고 실점을 하게 되면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수는 무사만루에서도 본인 공을 던져서 타자 3명을 모두 삼진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위를 갖고 있고 특히 그 강점 중에 중심은 역시 속구, 직구인 것 같아요. 직구로만 치면 예전 선수를 포함해서 저 인상적이었던 선수들이 혹시 있을까요? 축구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은 불세 추레스타, 최동원, 또 선동영 이런 선수들이 있고 기억에 남는 속구를 잘 던졌던 투수는 저는 김진우 투수. 안우진처럼 체격이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정말 빠른 볼을 갖고 있었고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윤성민 선수가 아마 메이저리그에 그 많은 관심을 받았을 때일 거예요. 윤성민 선수가 이제 캠프를 딱 가서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연습 투구를 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다 와서 윤성민 선수보다 그 옆에 있는 투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김진우 선수입니다. 왜냐면 일단 사이즈가 메이저리그급으로 크니까 속구 던지고 컵을 던지니까 다들 물러서 저 옆에 있는 투수는 누구냐고. 네, 그게 바로 김진우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위력적인 공을 던졌었거든요. 저는 야쿠르트 시절의 임창용 아, 임창용 대단했죠. 뱀직구. 그 영상을 아직도 조금씩 봐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야구한테 이제 힘들어하는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수만큼은 그 시절에 일본을 씹어 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일본 프로야구에 태극기를 꽂은 사람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모로 또 그 이후에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야구적으로 직구만 봤을 때는 대단했다. 지금도 사실은 직구 하면 오승환 선수 이야기를 맞아요. 하지 않을 수 없죠. 오승환 선수가 데뷔했을 때는 마무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중간 개투로 나와서 한 이닝 정도 던지는 그냥 구원 투수였는데 잘 던지니까 셋업맨 마무리까지 가서 지금은 뭐 이제 한미를 통틀어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됐는데 역시 그 기본은 속구였고 그때는 분명히 속구라는 걸 타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실수도 없고 치면 그냥 내야 플라이 정도가 나올 정도로 정말 구위가 대단했었죠. 좀 메이저리그를 포함해서 전 세계 선수들 중에서 캐서님께서 보셨을 때 인상적인 직구를 가진 투수다 누가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만나본 투수 중에 아롤디스 체프만이라고 마무리를 했던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조금 옛날만 못한데 이 선수가 이제 양키스에서도 마무리를 했었고 신시내티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볼을 던지면 이게 사람이 맞으면 크게 다치거나 직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공이 연습 투구하는 걸 한번 봤는데 야 이런 공을 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 정도로 위력적인 별명이 쿠바 미사일이었거든요. 어떤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사실 직접 본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김하성 선수 얘기를 전해서 했어요. 이제 지금은 수술하고 있지만 마이애미의 샌디 알칸타라가 최근에는 정말 볼이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역사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이때 저 결승전에 던진 공이 딱 3개. 일단 정대현 선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뭐 SK의 그 여왕벌이었기 때문에 또 9회 말 1사말루의 병살타유도. 아마 이 장면은 야구 팬이면 한 2만 번씩들 다 돌려보셨을 장면. 정대현 선수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국내 최고의 싱커볼 투수. 그 싱커라는 구종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종인데 아무래도 이제 투심 페스티벌 계열에서 조금 더 이제 종으로 움직임이 있는 구종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대현 선수의 싱커가 쿠바 선수들까지 치기 힘든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구속이 느려요. 구속이 느린데 왜 장점이냐면 속구의 구속이나 싱커의 구속이 거의 같아요. 무브먼트 자체가 하나는 직선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정상적으로 온다면 싱커는 거의 비슷하게 다 확 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만 있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 친구가 컵을 던져. 커브는 느리지만 또 급격히 휘거든요. 궤적이 다 다르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나가다가 결국은 때렸는데 이게 속구인지 싱커인지 모르고 때린 거예요. 때리고 보니까 땅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저렇게 주자가 있는 상황 병살타가 되고. 정대현 선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어떤 공을 던질지 모르고 치고 난 다음에 땅볼 나오면 큰일 났다. 되려 이제 정대현이 있으면 타자들이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말루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땅볼을 치면 병살로 경기가 끝나. 이런 압박을 타자들이 가지니까 타자들이 비슷한 공은 더 신중하게 더 빨리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러다 보니 뭐 정대현만 나왔다면 경기는 끝이야. 최악의 결과가 아웃카운트 2개인 거니까 타자 입장에서 압박이 셌겠네요, 확실히. 싱커가 갖는 장점, 그러니까 땅볼을 유도하는 데서 주는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삼진을 잡으려면 공을 최소 3개를 던져야 되죠. 근데 땅볼을 유도해낼 수 있으면 공 하나면 아웃카운트 2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경제적인 투수가 없는 거죠.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이 정대현 선수 최고의 명장면 아니겠습니까? 사실 야구인들로서. 근데 오히려 아쉬워요. 왜냐하면 SK 시절에 정말 그 김성근 감독님 시절에 그 SK가 명장면이 많은데 너무 이걸로 수렴하는 것 같다 약간 얘기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 시기엔 정말 강력한 싱커볼 투수였던 것 같아요. 2007년에 70게임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일단 나오면 타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또 정대현이야? 정대현 선수가 그냥 잘 안 나와요. 주자가 기본 1루에 깔려 있거나 2루에 깔려 있거나 말루일 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정대현이야? 이런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치면 땅볼, 치면 더블 플레이.
그러니 깝깝해하는 타자들이 여럿 있었고요. 그때 대표적인 타자 중에 한 명이 이대호였어요. 이대호 선수의 통산 정대현 타율이 1할 중반대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진짜 약했네요. 그러니까 이대호 나왔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정대현이 올라와서 땅볼 유도 끝나는 겁니다. 또 이대호 선수 빠르지 않잖아요. 나오면 무조건 땅볼, 무조건 병살이었어요. 저는 뭐 정대현 선수의 비빌만한 싱커볼 투수는 사실 아직까지 못 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한국 선수 중에 좀 뽑자면 정우영 선수가 그래도 왜냐면 속구가 정대현 선수가 좀 다르죠. 빠른 볼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발전해서 그 싱커 투심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죠. 사이다 먼더핸드 통의 투수들은 싱커볼을 거의 다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던지면 사실 굉장히 구종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삼성의 박충식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왜 유명해졌냐면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삼성하고 해태가 경기를 했었는데 박충식 선수가 삼성 선수고 해태 선동열 선수가 있었고 그때 두 팀이 15회 무승부를 하거든요. 근데 박충식 선수는 혼자 그 경기를 다 던집니다. 그 선수가 주로 던졌던 게 싱커. 다 혜태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기만큼은 박충식의 선수의 이름 외에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싱커볼을 던졌던 투수예요. 싱커가 우리나라에선 조금 낯선 구종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활용하는 투수들이 역사적으로도 좀 있었고 또 최근까지도 비교적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좀 혹시 뽑아보신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공인구와 메이저리그 공인구가 조금 달라서 이게 싱커는 우리는 주로 이제 언더핸드 계통의 투수들이 많이 던지는데 그 외에 제가 그 국내에서 사실 이제 주로 외국인 투수들밖에 없었고요. 뭐 나이트라든가 왼손으로는 이제 유희관 선수 이제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싱커볼을 좀 많이 던졌는데 메이저리그는 이제 공이 다르다 보니까 공이 좀 잘 미끌린다 그래요. 그래서 싱커볼을 많이 던지는 투수가 많아서 예전에 1988년에 우리 저 유현진 선수가 뛰었던 LA 다저스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그때 두 명의 투수가 대단했었거든요. 멕시코 출신의 발렌수엘라는 선수는 스크루볼을 던져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그 선수와 함께 오렐 허샤이저라는 투수가 있어요. 그 투수가 워낙 좋은 공을 던졌는데 그 중에 가장 이 선수가 잘 던졌던 공이 바로 싱커예요. 저는 싱커 하면은 영상으로 많이 봤던 매덕스나 그렉 매덕스. 아니면 최근에는 그래도 그 선수를 먹여 살린 구종이 싱커라 생각해서 카이클, 휴스턴의 셀러스 카이클이 그래도 최근 선수 중에서는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이 싱커를 가졌던 투수들이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투수들이 꽤 많아요.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긴 투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케빈 브라운이라는 선수인데 LA 다저스로 FA 영입이 되면서 1억 달러의 경계선을 깼었던 그 선수도 이 케빈 브라운도 역시 싱커가 주무기였던 투수였고 비행기 사고로 안타깝게 타계를 했던 토론토의 영원한 에이스 로이 할러데이라는 투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역시 싱커를 참 잘 던졌던 투수죠. 다음 구종을 저희가 한번 또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체인지업 한번 봐볼까요? 이야. 체인지업 하면 당연히 저희 이제 류현진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체인지업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야구 팬분들께서는 역회전으로 직구와 같은 구도로 가다가 급격하게 구속이 떨어져서 타자의 헛스윙을 만드는 이제 구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류현진 선수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시그니처 구종이 체인지업이라 할 수 있는데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 왜 타자들이 공략하기 어려운 걸까요? 유현진 선수가 갖고 있는 투구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습니다. 똑같은 투구 동작에서 속구와 체인지업 다른 구종을 다 던지니까 어떤 구종을 던지는지 잘 알 수가 없고요. 특히 타자들이 공을 공략을 할 때 우리는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지만 이 친구들은 딱 보면 공의 회전이 보인대요. 그래서 공이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이거는 슬라이더, 이거는 속구, 이게 구분이 가능한데 이 체인지업과 속구는 거의 회전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속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 이게 배트가 나가는 분위기 훅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타자들의 배트를 많이 유도해내는 구종이 체인지업인데 유현진은 그걸 던질 때 전혀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최고의 무대에서 그 구종으로 10년을 넘게 버텼기 때문에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18년에 스프링 캠프 이제 다저스 글렌데일 취재를 한번 그때 갔었는데 로버츠 감독이랑 인터뷰를 하려면 다저스는 워낙 인기가 많은 팀이니까 취재진부터 그 방송 중계 스태프들까지 줄을 서 있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이제 로버츠가 이제 그만하겠다 하고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못했을 때였거든요. 저 사람 걸 무조건 따야 되잖아요, 멘트를. 그때는 이제 글렌데이는 카트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곳인데 정말 신의 도움으로 카트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다 갔는데 로버츠 감독 카트만 안 돼서 로버츠 감독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가가지고 이제 기억나는 거는 류현진 선수 체인지업 얘기하면서 류현진은 암사이드로도 이제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는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영어가 짧으니까 또 영어 영문학과 나온 친구한테 아니 뭐냐 이거 그랬더니 야 팔 쪽으로 던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체인지업은 반대 타자한테 많이 던지잖아요. 이제 류현진 선수는 좌완이니까 이제 우타자한테 많이 던지는 구종이죠. 근데 류현진 선수는 좌타자한테도 체인지업을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는 그럼 그 정도의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버츠 감독이 볼 때도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매우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딱 놀란 게 그거예요. 왼손 타자에게 지금 체인지업을 던지는 그림이 사실 저거 던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는 건 2013년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고 제 기억이 그 신시내티와 경기를 할 때 14년쯤인가 봐요. 신시내티와 경기를 그 추신 선수랑 하는데 그때 추신 선수에게 추신 선수 왼손 타자잖아요. 체인지업을 던지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끝나고 들은 얘기인데 저녁을 끝나고 두 선수가 먹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추신 선수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다는 그 얘기를 추신 선수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인지업을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에게 체인지업 잘 안 던져. 왜냐면 잘못 던지면 몸에 맞거든요. 그래서 잘 안 던지는데 그 중요한 경기에서 나한테 체인지업을 던지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추신 선수가 화가 많이 났던 그런 기억. 선배한테 나 잡으려고 하나 맞춰주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 체인지업 하면 여러 명장면이 있는데 제일 최고의 명장면 하나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13년 데뷔해였던 것 같은데 거의 데뷔 한 달 만에 에인절스 경기에서 완봉을 했어요. 첫 완봉을 했는데 사실 에인절스가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 걸리면 가는 팀이란 말이에요. 좋은 타자들도 많고 마이크 트라웃이라고 대표적인 타자가 있거든요. 통산 타율이 1할이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류현진 선수가 에인절스 트라웃에게도 강했고 하나 걸리면 넘어가는 그런 구장에서도 이 류현진 선수의 투구가 정말 빼어났는데 그 중에 으뜸은 역시 체인지업. 오른쪽 타자들 나오면 정말 추풍낙엽처럼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완봉을 했는데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0개 언저리로 완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압도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고요. 장 기자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도 완봉인데 두 번째 완봉했을 때 19년 애틀랜타 상대로 아마 완봉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왜냐면 19년은 윤진 선수 미안합니다. 별 기대가 없었어 류현진 선수한테.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수술 뭐 그런 부상 이력도 있고 그 계약 때문에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하고 나서 한 해였잖아요. 그래서 의심 아닌 의심을 했을 때였는데 완봉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전 짧은 생각이지만 류현진 선수의 엄청 싱싱한 전성기는 조금 이제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했을 때거든요. 와 근데 거기서 완봉하고 19년에 평균 자책점 1위하고 그러니까 와 이게 어나더는 어나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류현진 선수가 놀라운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종습득 능력? 뭐 많이도 알려져 있지만 체인지업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던졌던 거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운 좋게 고3 때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라는 경기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도 류현진 선수보다는 다른 선수가 에이스였을 정도로 한기주라든가 김성훈이라든가 좋은 투수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뭐 2학년인 김광현 선수가 되려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을 정도로 류현진 선수는 여러 명의 선발 투수 중에 한 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에 오자마자 체인지업을 배워서 성공을 했고 그때 이제 어깨 부상을 당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커터를 습득을 합니다. 맞아요. 오른쪽 타자 기준으로 보면 체인지업은 바깥쪽으로 떨어지고 커터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구속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 때리면 앞서 이제 정대현 때처럼 땅볼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은 구종 습득 능력이구나 이거 하나 하고 이 선수의 또 가장 좋은 점 하나는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스트 시즌 경기 중요한 경기대로 올라가도 상대가 얼굴을 못 읽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본인 나름대로 편안하게 공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다른 어떤 투수들이 갖지 못한 굉장히 큰 장점이구나. 본인만 가지고 있는 진짜. 네. 류현진 선수한테 비빌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선수들 중에 류현진 선수 체인지업만큼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선수 누가 있을까? 저는 최근 중에서는 그래도 고영표 선수인 것 같아요. 고영표 선수가 체인지업이랑 이제 커브 그다음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기록을 그래가지고 하나 KBO한테 부탁한 것 중에는 그 헛스윙률을 좀 살펴봤는데 고영표 선수가 헛스윙률이 엄청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체인지업 관련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뭐 이건 저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체인지업 관련해서 역시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체인지업에 있어서는 거의 개인적인 생각은 페드로한테 신뢰해요. 체인지업만이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꼽는다는 건 진짜 다른 엄청 좋은 구종들이 많은 투수니까 길이가 한 2m 된다 그래서 괴물 외계 뭐 수식어가 엄청 많은데다가 체인지업 뭐 구속도 그렇고 본인 이력도 그렇고 너무 많으니까 저는 마르티네스가 체인지업 구종을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봉 아닌가. 행동 자체도 좀 특이하지만 손가락 팔도 길고 그래가지고 체인지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영상 중에 웃겼던 게 이제 99년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할 때 그때가 정말 지나고 보니 대약물의 시대였던 그 시대인데 세이미 소사 그다음에 제리 맥과이 막 엄청 많이 넣는데 다 나오는데 원래 그 올스타전 아무래도 좀 약간 설렁설렁하는 게 없지 않아 투수들이 있는데 마르티네즈가 그냥 세이미 소사랑 이런 투수들한테 그냥 때리거든요. 그래서 타자들이 왜 이래 약간 이랬던 그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래 약간 이러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웃겨요, 여러분. 그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특이하게 올스타 MVP가 투수가 될 뻔했어요. 올라와서 6타자인가를 다 삼진으로 잡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6타자를 다 잡지는 못했던 기억이 한 5타자까지 정도 잡았는데 그 정도로 대단한 페드로 마르티네스. 약물의 시대를 거의 인간의 능력으로 깨뜨린 시대의 선구자였네요. 박찬호 선수도 체인지업 유명하죠. 속구도 그렇고 체인지업, 직구, 낙차 크게 떨어지는 커브 굉장히 여러 구종 다 잘 쓰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박찬호 선수는 조금 오히려 손해를 좀 두루두루 공을 잘 던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강점은 속구. 국내 투수가 150을 던지는 경우도 많지 않았는데 박찬호가 뭐 아시다시피 160 언저리를 던졌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빠른 공을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커브도 굉장히 좋았고 체인지업도 던지 커리어 막판에는 본인이 투심도 던져서 그 정도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투수이기도 하지만 구종 습득력이 좋았던 투수가 아니었나. 마지막으로 체인지업 잘 던졌던 투수 중에 의외로 좀 많이 묻혔던 선수는 윤석민 선수가 사실 슬라이더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던지는데 이 선수는 거의 4개를 펴서 네 손가락이 약간씩 다 가면서 무브먼트가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떨어졌던 그런 체인지업을 던졌었어요. 다음 구종도 저희 한번 봐볼까요? 커브는 역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최동원 선수의 커브는 예술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 세대가 아니니까 영상으로도 본 게 몇 번 못 돼요. 최동원 선수 같은 게. 근데 하지만 캐스터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의 선수였을까요? 그냥 전설이죠. 저는 어렸을 때 우상으로 봤었던 투수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아는 여러 번 우승을 했는데 왜 롯데는 딱 한 번밖에 우승을 못했어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던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롯데는 한 번의 우승을 저 사람이 있어서 만들어낸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아빠가 했대요. 저는 사실 84년 한국 시리즈를 봤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투수였나. 최동원이라는 사람은 롯데 우승 뭐 그 이후에 여러 명의 투수가 롯데 우승을 이끌었지만 이 선수처럼 감동적으로 우승을 이끌어냈던 기억은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혼자 나와서 한국 시리즈 4승을 다 했고요. 4승만 한 게 아니라 5게임을 나와서 1패도 했어요. 그 정도로 빼어난 피칭을 했는데 최동원 선수의 빼어난 피칭의 중심에 바로 커브가 있었다는 거죠. 최동원의 커브는 그냥 커브가 아니고 드롭이라고 불렀어요. 드롭이라는 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드롭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선수는 이제 선발 투수인데 속구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 낙차가 큰 드롭성 커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상대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 몰랐어요. 왜냐면 폭포스 커브라는 표현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그때 당시 드롭 이런 쪽으로까지 그 정도로 크게 떨어진다는 거니까. 영상으로만 봐도 옛날 저희 영상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메라 앵글이 아무래도 지금처럼 정밀하게 잡지는 못하는 상황인데도 떨어지는 게 큰 각으로 보이니까 와 최동원 선수가 정말 엄청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이 투구 동작이 현란해요. 로진 한번 만지고 그 예전에는 스타킹을 신었는데 스타킹 이제 튕기고 그리고 모자 한번 잡고 안경 한번 올리고 그리고 딱 와인드업도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키킹도 굉장히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그 압박도 있는 데다가 던지면 속구 빠르죠. 커브도 어마어마한 낙차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를 상대하는 게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기억에 남는 마지막 장면이 1984년에 한국 시리즈 7차전 경기에 마지막에 장태수 선수라는 선수가 마지막 삼진을 당하는데 속구나 커브나 거의 같은 궤적에서 떨어지니까 스윙을 하다 말아요. 근데 그게 체크 스윙, 인정 스윙에서 그래서 한국 시리즈가 끝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이한 게 안경 에이스의 거의 시초니까 사실 안경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포츠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동원 선수 덕분에 이 안경 에이스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좀 싶긴 해요. 커브가 다른 유명한 한국 선수 혹시 후배들 중에도 좀 꼽아주신다면 정민태 그리고 정민철 선수가 100km대 커브를 던져서 이 커브는 다른 공은 대개 구속이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속구가
선수가 145에서 변화구도 한 130 언저리인데 예전에 유희관 선수가 100km 커브를 한번 던졌다가 김가병 타자에게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쟤 뭐 하는 애냐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는데 이게 커브를 노리고 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커브가 오는 걸 알아도 1구를 커브를 투수들이 많이 던지거든요. 이게 정타가 잘 안 됩니다. 빗 맞아서 땅볼 나와서 아웃되면 되게 민망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커브를 던지는 거 알아도 에이 그래 다음 공 치지 이렇게 되거든요. 타자 입장에서는 이걸 치기도 애매하고 버리기도 애매하고 되게 애매한 공인데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이 공이 들어오면 진짜 얼어붙는 모습이 보여요. 완전 타이밍이 뺏겨서. 그래서 투수들은 다른 구종보다 커브로 삼진을 잡으면 굉장히 좀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투수 기억나세요? 김진우 선수의 그 커브 그립이 저는 저렇게 사람이 공을 던질 수가 있나? 약간 이게 왜냐면 일반적인 커브 그립도 던지는 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김진우 선수는 뭐 약간 손가락을 정말 진짜 하나를 걸친 건가 만 건가 약간 싶을 정도로 약간 던지니까 거의 신기하더라고요. 찍어서 던지는 것 같은 스파이크 커브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베테랑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는 김광현 선수 그렇게 커브가 좀 떠오르네요. 김광현 선수도 현란한 투구 동작. 어쩌면 좌우안이 바뀌어서 그렇지 김광현의 속구와 최동원 선수의 현역대 커브의 낙차처럼 느껴질 때도 가끔 있어요. 그게 좀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ABS가 올해부터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브가 굉장히 유리한 구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번 전춘제 준비하면서 만약에 최동원 선수가 ABS 시대를 만났다면 좀 어땠을까 약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동원이 만약 ABS 시대에 살았으면 좀 더 득세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외로 심판 판정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투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요즘 시대와 또 과거 전설의 만남도 좀 약간 재밌네요. 오늘도 최동원 선수가 커브 던지는 모습 보고 싶네요. 저는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좀 지톡 당연히 꼽았습니다. 워낙 그 캐릭터도 있고 인물도 그렇고 뭐이 정도로 커브가 잘 어울리는 선수가 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 큰 키에서 거의 그 친구도 198 정도 되는 키에서 이 커브를 던지는데 굉장히 위력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커브 좋았던 선수가 예전에 매치에서 삼진 많이 잡았던 드와이트 구든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그 선수도 굉장히 잘했는데 사실은 약물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현진 팀메이트였던 클레이튼 커쇼의 커브가 굉장히 뭐 지금도 좋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커브를 던질 수 있는 투수는 많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마지막 이제 끝판왕을 저희가 또 만나러 가야 되는데 사실 뭐 끝판왕이 두 분이셨던 거죠. 뭐 지금 방금 했던 이제 최동원 선수랑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만나보게 될 선동열 선수의 슬라이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면 약간 요새 유행하는 스위퍼 같지 않아요? 맞아요. 빠져나가는 이 횡 움직이나 이런 게 제가 혜태 팬이 아니었어요. 저 어린 시기에는 혜태 팬이 아니었고 되려 혜태를 조금 좀 부담스러워하는. 왜냐하면 혜태가 막 여러 번 우승을 했잖아요. 뭐 4연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발 좀 다른 팀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러 야구 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선동열 선수가 나오면 아 이게 또 경기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선발로 나와서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공을 던졌었는데 구원으로 나오면 거의 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은 공을 던졌어요. 제가 선동열이라는 투수를 기억하는 첫 번째는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80년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를 국내에서 했어요. 잠실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야구 팬들이면 다 기억하실 만한 사건이 한대호 선수의 역전 3런 홈런이에요. 그 홈런이 사실은 많은 야구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선발 투수가 바로 선동열이었습니다. 선동열이 그때 구위가 정말 좋았어요. 속구도 좋고 저 양반은 맨날 식초만 먹는 줄 알았어요. 몸이 정말 호리호리한데 팔이 정말 뒤에서 넘어오는데 이런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구나. 근데 이 투수의 강점이 속구만이 아니라 슬라이더인 거예요. 슬라이더가 정말 책에서 나오는 대로 휙 휘어져 나가는데 야, 이 공을 저 선수가 프로에 오면 대단하겠다는데 프로에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동열, 최동원이 라이벌 구도였거든요. 두 투수가 약간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올라오면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선동열이 올라오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낭만의 시대예요, 진짜. 슬라이더를 던지면 치지를 못하네요. 스위퍼처럼 공이 이렇게 휘니까 아 이게 경기가 이대로 끝나버리는구나. 그래서 많은 뭐 팬들도 그렇지만 감독들도 선동열 선수가 어제 던져서 오늘 못 나오는데도 왔다 갔다만 해도 야 오늘 경기는 어렵겠다. 빨리 점수 내라. 이렇게 해서 상대가 되려 작전을 변경했을 정도로 선동열 선수의 위력은 대단했죠. 저는 상대한 타자들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는 인상적인 게 박정태 감독이 유튜브 나와서 또 얘기했던 건데 슬라이더
슬라이더 하면 우리가 이제 선동열 감독도 있지만 그 후세대에서는 염종석 선수의 슬라이더랑 조용준의 조라이더라고 불리는 슬라이더였는데 두 개가 좀 느낌이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염종석 선수는 과거에 빠른 공으로 묵직하게 빠르게 꺾이는 슬라이더고 조용준 선수는 당시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스위퍼 같은 움직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길게 꺾여 나가는 약간 슬러브에 가까운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선동열 감독은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자들이 너무 싫었대. 지금 시대에도 아마 선동열 감독이, 그러니까 선동열 선수가 뛰었다면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 당시에는 사실은 그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동열 선수가 올라오면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명장면이 많은데 저는 89년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태평양이랑 할 때 8타자 연속 삼진 잡는 거. 그게 아마 이대진 선수가 깨기 전까지는 이대진 선수가 이제 10타자를 하면서 기록이 됐고, 이번에 이제 2024년에 조병현 선수가 이제 구원으로 나와서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됐는데 거의 원조격의 기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선동열이죠. 이 선수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일본에 가서 또 마무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첫 해에 가서 또 좀 고생을 했어요. 투구 폼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열심히 하고 할 때가 아닌데 일본은 이제 가니까 분석이나 이런 거 때문에 어떤 구종을 던지는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버릇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해는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호시노 감독 당시 이제 주니치 감독이 너 뒤에 있는 태극기를 띄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의 국내 MVP급 선수가 일본 진출한 첫 번째 케이스니까요. 그 다음부터 본인 투구대로 던졌고 새로운 그 루틴도 만들고 하면서 그때 하나 재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당시도 사실은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막 진출했을 텐데 그때 IMF 시기였거든요. 그때 아침에는 박찬호가 또 저녁에는 선동열이 경기를 끝냈다라는 소식이 스포츠뉴스 마지막을 장식했고 또 지하철에서 스포츠신문의 앞뒤로 이렇게 나왔던 그런 낭만이 좀 살아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저런 전설의 저기 구종들이나 이런 걸 보면 참 후계자가 이래서 나오는 게 좀 중요하다 좀 싶더라고요. 어떤 그런 낭만 시대의 어떤 그런 임팩트가 점점 과거로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앞서 얼핏 저는 언급했지만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는 워낙 이제 일본이 국제대회 나가면 우리에게 많이 졌을 때가 있는데 그때 다 김광현이었잖아요. 그래서 김광현 슬라이더를 일본에서 굉장히 분석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윤성민 선수를 꼽겠습니다. 고속 슬라이더라는 어떤 개념의 그걸 제일 명확하게, 그다음 최고의 명장면 2009년이었죠. WBC에서 미겔 카브레라 이런 베네수엘라 타선을 압살했던 슬라이더. 그게 이제 윤성민 선수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최고의 슬라이더 가진 투수 기억나시는? 흥국생명에 왔었던 여자 배구 선수의 아버지로도 유명해서 이제 랜디 존슨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2m 7cm에 그 선수가 한참 제가 이제 중계할 때 투수로 200승을 넘게 했었던 투수였기 때문에 그 기억에 남는데 슬라이더가 그렇게 위력적일 수 있구나. 타자들이 슬라이더에 움찔움찔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위력을 보여줬던 투수가 랜디 존슨이거든요. 저는 랜디 존슨의 슬라이더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요. 저도 똑같은데 이 정도 체급이면 투피치로도 선발로도 200승 할 수 있다. 이거를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의 한 투수 아닌가, 약간 전 감히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슬라이더가 그만큼 속구도 그렇고 빠르게 갔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같이 한 팀에서 애리조나 우승을 이끌기도 했던 커트 실링도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선수도 역시 또 우리 김병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구종이 한두 개 더 있었으면 김병현의 업슛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볼 만한데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을 그래도 제가 본 투수 중에서는 가장 라이브로 풀 영상도 많이 보고 중계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을 저는 최고로 꼽겠고, 그 다음에 현재 아직 안우진 선수가 직구를 더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우진 선수의 직구까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제가 중계를 하면서 봤었던 그 당시 가장 난공불락이었던 팀이 삼성이었고 삼성의 오승환 선수의 속구, 오승환 선수의 그 속구는 알고도 치지를 못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승환 선수가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오승환의 속구가 어찌 보면 그 시대의 가장 삼성 팬들이, 야구 팬들이 국제대회에서나 좋은 성적을 낼 때 기반이 됐었던 공이었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의 속구처럼 국제대회에서나 포스트 시즌에서 임팩트를 줬던 공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오승환의 속구.